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트 2 재료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과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 재료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그 효소들 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 또는 밀가루,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과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초과학에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효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당이죠, 당. 맛있는 것을 섭취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소, 수소, 산소, 3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분류를 하면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당류라는 것은 단 하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당류는 2니까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겠죠. 다당류는 여러 가지 단당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다당류는 전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고서 내가 맨 마지막에 분해가 돼서 단당류로 해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쪼개서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식으로는 CnH2OM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을 분류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단당류는 탄수화물이 가수분해에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당이다. 더 이상 분해가 되지 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5탄당에는요. 리보즈, 디옥시리보즈, 자일로즈, 아라비노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일투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5탄당에 있는 거 갖다가 추출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탄당을 한번 볼게요. 6탄당. 여기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은 이당류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당류를 구성한대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당류에서 분해가 돼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중에 이제 이당류에서 한번 볼게요. 포도당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지. 자, 포도당은 과일 중에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 포도당이니까 포도에 많이 들어가 있대. 포도즙을 이렇게 먹다 보면 내가 포도당을 이렇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포유 동물의 혈액 내에는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에 의해서 우리가 0.1%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포유동물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우리 포유동물들, 모유를 먹는 동물들에는 0.1%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남은 포도당들은 동물 체내에서 간장,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리코겐, 내가 먹다가 최대한 먹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해도 남아있는 당들은 이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글리코겐에서 빼서 또는 간장에서 빼서 내가 포도당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 안 하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비만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자, 물에 녹기 쉽고요. 순수한 무색의 결정체입니다. 전부는 가수분해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감미도라는 게 있어요. 감미도.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감미도는 75 정도의 감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기준을 이제 설탕을 잡으면 돼요. 설탕이 100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포도당은 그 아래쪽인 75 정도의 감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감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한 6탄당 중에서 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과당. 자, 과당은 과일, 꿀에 많이 들어있고 용해성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 감자에 있는 이눌린, 요거 시험에 나와. 돼지에 들어있는 이눌린이 가수분해하여서 다량으로 만들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반씩 얻을 수 있다. 좀 전에 있었던 거 나왔네요. 포도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포도당은 이당류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이당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과당과 포도당하고 반씩 얻을 수가 있대요. 설탕을요, 반을 똑 쪼개니까요, 하나는 포도당으로 만들고 하나는 과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기억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씩 얻을 수 있는데, 감미도를 한번 볼까요? 감미도는 아까 설탕이 감미도가 뭐라고 했죠? 100일 때에 포도당은 75, 100보다 좀 낮은 75 정도의 감미도를 갖고, 과당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175예요. 높아졌어요. 설탕을 100짜리 갖다가 가수분해 했더니 하나는 75%짜리 포도당이 되고 하나는 175짜리인 과당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해서 내가 과당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당류 중에 가장 빨리 소화 흡수가 되고 가장 단맛이 강하다. 자, 단맛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감미도가 175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흡수성,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과 조회성, 고체가 대기 속에서 습기를 흡수하여 녹는 성질 등을 우리가 과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갈락토즈입니다. 갈락토즈 32의 감미도를 갖고요. 이 중에서는 지금 제일 낮네요.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젖에서 존재합니다. 포유당과 결합해서 유당을 구성하여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갈락토즈, 포유동물에 있고요. 갈락토즈는 감미도가 얼마라고요? 32입니다. 자, 설탕이 100일 때에 포도당은 75, 과당은 75, 갈락토즈 32의 감미도를 갖는다. 자, 감미도라고 하는 것을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설탕을 기준점으로 봅니다. 100이라고 하였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인 단맛을 표시한 값을 감미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적 감미도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요, 앞에 자만 따서 우리가 많이 외워요. 그래서 과당은 과, 전화당은 전, 설탕은 설, 포도당은 포, 메가당은 맥, 그 다음에 갈락토즈는 갈, 그 다음에 유당은 유로 우리가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면 과전, 설포, 맥갈유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당 175, 전화당 135, 설탕 100, 포도당 75, 메가당과 갈락토즈 같이 32로 돼 있지만 약간 차이를 둔다면 메가당이 약간 조금 더 높아요. 35로 외우셔도 됩니다. 메가당 35, 갈락토즈 32, 유당 16. 이 순서대로 과전, 설포, 맥갈유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단당류를 봤어요. 단 하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 지금부터는 2당류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단당류 두 분자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당으로 가수분해하면 두 분자의 단당류를 생성한다. 이거를 가수분해한대요. 자른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놓고서 잘랐을 때 두 분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당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감미도 아까 제일 기준점이 됐던 거 설탕을 100이라고 보는 것처럼 설탕을 다른 말로 자당이라는데 요거 감미도가 얼마라고요? 100이죠. 자, 설탕은 대부분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만들어내죠?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만든 이당류입니다. 사탕수수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진 않지만 사탕수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옥수수대 있잖아. 옥수수대. 그거 똑같아요. 굵기가 좀 다를 뿐이지 중간중간에 마디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탕수수를 짜서 거기서 즙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설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탕무는 무처럼 생겼어요. 땅속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무밭에서 있는 것처럼 무처럼 생긴 거를 즙을 짜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설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수분해라고 했잖아. 가수라는 뭔가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라게 하는 효소 이름이 있는데 설탕의 가수분해하는 효소 이름 인벌타제라고 합니다. 인벌타제가 의해서 무엇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 과당, 단당류 한 분자 한 분자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흡성이 있고 열 160도 이상을 받으면 카라멜 반응이 생긴다. 카라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설탕을 높은 고열에 의해서 우리가 태우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달고나가 되잖아요. 달고나. 거기다가 열에 의해서 막 녹이다가 거기다가 소다를 한 방울 탁 넣고서 막 섞으면 부르르 커지면서 하는 그 달고나. 그게 카라멜화 현상이다.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것. 비환원당이며 감미도는 100이다.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100이라고 하는 감미도가 100이라고 했어요. 감미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100이다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환원당과 비환원당이 이제 나올 거예요. 비환원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원을 시키지 못하는. 이따가 이제 다른 거는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볼타제에 의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어요? 포도당 한 분자와 과당 한 분자로 분해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포도당 한 분자하고 과당 한 분자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뭐가 될까요? 다시 설탕으로 돌아가면 환원당, 설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환원당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비환원당이래.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하고 과당 한 분자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무엇으로 변했냐? 무엇으로 변했냐? 여기 보면 그 당류의 상대적 감미도 있는 두 번째, 이거 뭐 있어요? 이거 전화당 있잖아요. 전화당. 포도당과 과당을 더하기를 해서 같이 붙이면은 설탕으로 안 들어가고 전화당이라는 다른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환원당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설탕은 비환원당이라는 것. 자, 두 번째 이당류를 보면은요, 메가당, 보리맥, 엿당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식혜 만들 때 하는 그런 보리 있잖아요. 이런 걸 메가당, 엿당. 곡식에 발화할 때 생기는 것, 주로 발화하는 보리, 엿기름 속에 존재를 한다. 자, 좀 전에 설탕도 가수분해하는 게 인볼타제라고 했어요. 자, 메가당도 분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테이즈, 말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말타제에 의해서 두 분자로 잘라요. 어떻게? 포도당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로 분해를 합니다. 포도당 하나와 포도당을. 똑같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말타제에 의해서 가수분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환원당일까요? 비환원당일까요?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니까 환원당. 다시 돌아가는 거야. 뭐가? 포도당 한 분자와 포도당 한 분자를 다시 결합을 시켰더니 무엇으로 변한다? 메가당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 그래서 환원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는 두 가지예요. 비환원당은 설탕이었습니다. 자, 메가당 더 보겠습니다. 쉽게 발효하지 않는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계 환자나 어린이에 좋습니다. 전분의 노화 방지 효과와 보습 효과가 좋습니다. 이 메가당을 먹을 때 전분은 노화,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또는 보습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예, 로션 바르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감미도는 32라고 했고요. 자, 유당을 한번 볼까요? 유당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젖당이라고도 하죠. 포유동물의 젖의 자연 상태로 들어있는 당을 유당이라고 합니다. 유당도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무엇으로요? 락테이즈, 락타제라고 하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즈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 또한 환원당인가 비환원당인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밑에 보니까 환원당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와 갈락토즈 한 분자를 다시 결합을 시키면 무엇으로 된다? 유당으로 다시 환원된다. 그래서 환원당입니다. 지금까지 비환원당 하나 나왔어요. 설탕만 비환원당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하죠? 설탕 과당하고 포도당하고 분해해서 다시 결합시켰더니 전화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유에 평균적으로 4.8% 정도 들어가 있어요. 4.8% 정도 들어있고요.
용해가 가장 낮고 독특한 맛과 향을 냅니다. 오, 어떤 사람은 우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달아요. 어떤 사람은 비려요. 뭐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유를 우리가 잘 먹다 보면요, 정말 그 독특한 맛과 향입니다. 고소한 맛을 느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어떤 독특한 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산균에서 유산을 생성하고 정장작용으로 해서 칼슘 흡수의 이용을 도와줍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칼슘 덩어리가 뭐예요? 우리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인황, 뭐 미네랄들을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이스트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아서 영양원으로서 쓰이지 못하지만, 자, 이스트에 의해서, 이거 이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재료과학 뒤쪽에서 이스트 부분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스트라는 낱말이 나왔어요. 이스트는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은 당을 먹고 자라요. 당. 좀 전에 배웠던 설탕도 먹고요. 설탕을 과수분해했던 과당과 포도당도 먹어요. 자, 메가당에 있는 포도당도 또 갈락토우즈도 먹고요. 예. 그런데 유당만큼은 먹지를 못합니다. 이 이스트들은요, 당을 먹으면서 출합법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증식을 하는데, 이 유당만큼은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스트의 먹이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은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빵의 색깔을 내는데, 착색을 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미도는 16이고요. 자, 전화당. 아까 전화당이라는 건 뭐였어요? 설탕을 가수분해했을 때 나타나는 거였죠. 설탕을 가수분해해서 과당과 포도당을 가수분해한 다음에 두 개 각각 한 분자씩을 나중에 결합을 시켰더니 무엇으로 변했다? 전화당으로 우리가 변했다. 그래서 트리몰린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제빵에서 트리몰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에 트리몰린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당에서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단맛이 강하고 흡수성이 있어 대부분 액체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카라멜화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카라멜, 아까 설탕이나 이런 거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당을 고온에서 가열해서 착색 물질 카라멜을 갈색으로 변하게 하는 현상. 설탕은 160도씨에서 카라멜이 시작되고 포도당과 과당은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착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카라멜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달고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장작용이라는 것은 장내에서 번식하는 잡균을 막아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정장작용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당류를 한번 볼까요? 다당류. 다다다다다다 여러 가지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 3개 이상의 단당류를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 단맛이 없다. 단맛이 없대요. 처음에는 못 느껴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못 느끼기보다는 사실 계속 씹으면 나긴 나요. 여러분들 그 전분 쌀 갖다가 생쌀 갖다가 이렇게 씹어보세요. 냠냠냠. 근데 이제 내가 씹어보다 보니까 저는 단맛이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할 거예요. 맛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걸 가수분해했을 때 나중에 설탕이나 뭐 포도당이나 최종적인 산물에 의해서는 단맛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물계에는 곡류, 고구마, 감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미, 무치, 흰색 가루로 되어 있고요. 물에 잘 녹지 않고 쉽게 가라앉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크기, 모양, 돌출 정도 줄무늬의 차이가 있으며 팽윤, 호화, 노화, 반죽의 점도 등을 물리적 작용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미경으로 볼 때라는 거죠. 호화된 장면, 노화된 장면, 그 다음에 뭐 팽윤된 장면, 반죽의 점도 등을 우리가 이런 걸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나왔네. 여기서 별표 정말 10개짜리입니다.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을 구별하는 방법. 자, 아밀로우즈라는 건 뭐고 아밀로펙틴이라는 건 뭐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밀로우즈는 분자량이 되게 적습니다. 아밀로펙틴은 분자량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맵쌀, 그 다음에 찹쌀 이걸로 구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찰자가 들어가면 찰기가 있다는 그 어떤 그 분자량이 되게 많이 있어갖고 그걸 끊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로 포당 결합 형태가 직세상 배열로 알파 1사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육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학 구조를 보면은 왼쪽부터 해가지고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근데 이 육각형 돼 있는 게 여기하고 옆에 거하고 같이 연결된 고리가 여기에 있는 1번과 여기에 있는 4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 1쌍에는 직세로만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밀로우즈다. 그러면 아밀로펙틴은 뭐예요? 측세배열이라고 했어요. 알파 1사 결합과 알파 16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뭔지 모르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좀 전에 직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에다가 여기 6번 자리에서 다시 또한 다른 육각형 모양이 하나가 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1과 6번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1번과 6번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1번과 4번이. 그렇게 해서 측세 배열인 알파 1사와 알파 16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은 아밀로펙틴. 한마디로 찹쌀 찰옥수수가 100%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 곡물 아밀로즈는 맵쌀인데 맵쌀은 약 17에서 28%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알파 아밀라제에 의한 소화는 대부분 메가당으로 전환이 되고요. 아밀로펙틴은 52%까지만 분해를 합니다. 요오드 반응을 하게 되면 색깔이 달라져요. 요오드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아밀로즈는 요오드 반응 갖다가 탁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청색 반응. 아밀로펙틴은 적자색 딱 하면 적자색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만져보면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잘 알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를 딱 놓고 보면은 찹쌀과 맵쌀을 딱 놓으면 그게 그거야. 비슷해. 입자 굵기도 비슷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빻는 정도에 따라서 입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걸로 구별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오드 반응 같아 해서 청색 반응이라는 것은 아밀로즈, 그 다음에 적자색 반응이라는 것은 아밀로펙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화, 노화, 태화가 어떻게? 노화라는 건 뭐예요? 호화라는 건 뭡니까? 호화라는 것은 생전분을 물을 넣고 열을 가했더니 뭐가 됐어요? 풀이 되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밥은 뭘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쌀과 물과 열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호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노화라는 건 뭐예요? 노화. 이제는 늙는 거죠. 하루 이틀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서 맛이 없어져요. 성분이 변하는 거죠. 그걸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을 봤을 때 아밀로즈는 호화와 노화가 어떻다? 빠르게 진행된다. 빨리 노화와 호화가 진행이 되고요. 아밀로펙틴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성질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호화와 노화가 있네요. 호화는 60도 전후에서 일어나는 수분이 많고 pH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분, 베타 전분에 물과 열을 가하면 전분 입자가 팽윤을 하고 점성이 증가해서 반토막에 풀처럼 되는 현상. 풀처럼 되는 현상을 우리가 호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호화된 전분은 알파 전분 또는 호화 전분이라고 하고 호화 전분은 생전분보다 소화가 잘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호화가 된 거는요.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 쓰니까 풀처럼 됐으니까
자, 노화를 볼까요? 노화는 이제는 호화가 된 상태 좀 오랫동안 둔 거예요. 전문입자 물과 분리되어 용해되기 전에 침전을 만들거나 전문입자 딱딱하게 되어서 태화되는 현상. 호화된 알파 전분의 수분이 빠져서 베타 전분으로 돌아갔어. 다시.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수분이 없는 거야. 알파 전분은 내가 수분을 촉촉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수분이 건조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뺏겼어. 그렇게 어떻게 돼요? 베타화가 되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태양볕에서 많이 일하는 사람하고 근데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늙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그걸 노화다라고 하는 거. 수분이 뺏겼으니까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품이 딱딱해지거나 거칠어진 현상이고 미생물의 변질과 다르다. 주요원이 수분 증발이며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되고 전분의 종류, 저장 온도, 수분 함량, pH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노화는 7에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7도에서 10도의 전분의 노화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예요? 무슨 때인가요, 저게? 냉장고 상태인가요? 실온 상태인가요? 냉동 상태인가요? 마이너스 7에서 10도, 영상 10도라는 거예요. 냉장고 온도죠. 냉장고 온도. 마이너스 7은 좀 냉동이긴 하지만은 0에서 10도. 빵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놓을 때는 냉장고에 놓으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빵 먹고 남은 빵들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놓으면 안 됩니다. 냉동고에 넣어야 됩니다. 노화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요. 노화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냉동고에 넣어야 되고요. 전분의 용액 중에서 아밀로즈가 많고 중합도가 큰 균일을 할 때 아밀로즈 분자로부터 수분을 끌어내는 무기물이 있을 때 pH 7 근처일 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셀룰로즈,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로 식물체의 세포벽의 골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로즈, 섬유, 세포벽에 있는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팩틴, 식품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벽의 구성물질로 당과 산이 결합 시 겔 형태로 형성되는 것, 팩틴 성분. 글리코겐,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필요시 포도당으로 가수분해해서 에너지로 새로 사용하는 것. 자, 한천, 우뭇가사리 주원료로 점액을 얻어 붙인 가공 제품으로 젤 형성을 능력이 크다라는 것. 자, 이거는 대부분 우리 안정제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죠. 뭐 한천 갖다가는 우리가 뭐를 만들어요? 한천 갖다가 양갱 같은 거 만들죠. 양갱. 뭐 팩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스 케이크 만들 때 팩틴 성분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안정제라고 안정화시키는 굳는 겔 형태로 만들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분이 가수분해할 때 생기는 중간 생성물 한번 볼까요? 자, 전분을요.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쌀에서부터 덱스트린이 메가당으로, 메가당은 포구당으로, 포구당은 탄산가스, 알코올, 열에 의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우리가 가수분해할 때는 알파 아밀라제에서 가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덱스트린을 메가당으로 할 때는 베타 아밀라제로,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가수분해할 때는 말타제로, 포도당을 맨 마지막 에너지, 탄산가스, 열로 발산시키는 거는 맨 마지막 찌마제 성분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호화 시작 온도 보겠습니다. 밀가루의 전분은 56에서 60도, 감자는 60도, 옥수수 전분은 80도에서 호화가 시작이 됩니다. 호화라는 건 뭐라고 했죠? 생전분을 물과 열을 가했을 때에 뭐가 된다고? 풀이 되는 시점이 56에서 60, 감자 60, 옥수수 전분 8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노화는
우리도 이제 사람 피부를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습제 많이 발라야죠. 로션 많이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샤워 딱 하고 나면은 바디로션 다 발라줘야 되죠. 얼굴도 발라. 근데 남성분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스킨만 딱 바르고서 출근하는 사람. 아니면 스킨 위에 로션 얼굴만 바르고 가는데 노화는 얼굴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손등, 온몸 다 발라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빵에서도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탄수화물을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마이너스 18도 이하 또는 21에서 35도씨로 보관한다.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보관은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실온에다가 놓던가 아니면 냉동고에다가 놓던가. 탈지 분유와 달걀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증가시킵니다. 물의 사용량을 늘려서 반죽의 수분 함량을 38% 이상으로 증가시키고요. 유지제품은 사용하거나 당류를 첨가하는 거야. 방수 포장재로 포장하고요. 모노디글리세라이드 계통의 유화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노화를 지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방수 포장재 같은 경우는 김 속에 들어있는 방수 포장재 있잖아요. 그런 걸 두게 되면 노화를 좀 지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을 한번 볼까요? 이제 탄수화물 봤으니까 지방을 보는 거예요. 지방은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 똑같이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삼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산 3분자와 3개의 분자와 글리세린 1분자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에스테르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리세린. 우리가 유지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글리세린이라고 하죠. 화학적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합니다. 3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에스테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유기산과 무기산에 반응하여서 물을 잃고 축합된 결과가 생기는 화합물을 우리가 에스테르 화합물이다라고 물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방산은 카르복실기 COH라고 하는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는 탄화수소 사슬의 지방 속 화합물로 지방 전체의 94에서 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의 분류를 보면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서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포화지방산은 무엇이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상식적으로 아마 많이 알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몸에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내 몸속에는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좋은 거 먼저 볼까요? 불포화지방산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지방산을 말해요. 이중결합이라는 것은 이게 탄소 C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짝대기가 2개로 되어 있는 거 이중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중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불포화 지방산이다. 상온에서는 액체이며 식물성 유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산화되기 쉬우며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융점이 낮아지고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은 올레인산, 리놀렌산, 리놀렌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중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이라는 거야.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가 불포화 지방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거 요거 3개 꼭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레인산, 리놀렌산, 여기 니은자 하나 더 붙었네요. 리놀레산에서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화지방산은 어때요?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좀 안 좋겠죠. 몸속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없이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짝대기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포화지방산. 이거는요. 나중에 탄소 사이의 사슬을 끊을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속에 축적되면서 나중에 이제 지방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온에서는 고체래요.
동물성 유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대. 동물성 유지.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을 때 동물성 유지 사실은 맛있죠. 맛있지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제 포화지방산 많이 먹기 때문에 축척이 되잖아요. 그게 살이 찌는 영향이. 그 먹은 만큼 운동을 해서 빼면은 상관이 없지만 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탄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융점, B점이 높아진다. 자, 융점이라는 건 뭐예요? 융점은 녹는 점을 말합니다. B점은 끓는 점을 말해요. 녹거나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녹아야 되는데 금방 녹지 않는 거야. 높은 열에 의해서 녹아야 되는 거야. 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 열을 내가지고 그 안에서 분해를 일으키는 가만히 있어도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천연 지방에 존재하는 포화지방산은 뷰티린산, 스테아린산, 팔미티산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화지방산, 뷰티린산, 스테아린산, 팔미티산 세 가지, 불포화지방산, 올레인산, 리놀레산, 리놀렌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모노 하나, 디 둘, 트리 셋, 글리세라이드가 있는데 글리세라이드 한 개씩 갖고 있으면 지방산이 한 개 있을 때는 모노, 두 개 있을 때는 디, 세 개 있을 때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이 뭐예요? 필수적으로 내가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것들을 필수 지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체내에 필요한 양만큼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서 공유에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필수 지방의 특징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요. 신경, 조직, 시각 기능을 유지합니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경계통 또는 시각을 유지시켜주는데 중요한 필수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 증상으로서는 피부염, 성장지연, 생식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부병이 있다거나 생식기능이 장애가 좀 있다거나 시각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필수 지방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필수 지방산은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이고 모두가. 반면 불포화 지방산 중 올레인산은 필수 지방산이 아니다. 자,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약국에 가면은 구할 수 있거든요. 약국에 가서요. 글리세린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1,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동네에 따라 좀 차이 있습니다. 그거 조그만 건데요. 우리 여기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자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겨울 같은 경우 뒤꿈치가 막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손이 튼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한번 바르고서 양말을 신고 장갑을 끼고서 하룻밤만 자고서 일어나 봐요. 얼마나 보슬보슬한지 몰라요. 이게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개의 수산기라고 하는 것은 OH기를 말합니다. 가지고 세 개의 OH기를 갖고 있고 3가의 알코올이기 때문에 글리세롤이라고도 합니다. 무색, 무미, 감미는 60 정도 가진다고 합니다. 감미가 60이라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로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뛰어놀다 보면 얼굴도 터, 입술도 터, 이게 뭐 손등 터, 뭐 이런 게 많이 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얼굴에다가도 발라주고 입술에도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발랐을 때 이렇게 해서 조금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네요. 그게 바로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이 글리세린이 음식에도 사용하고 화장품에도 사용을 하는 그런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무색, 무미, 감미가 있는데 감미가 60 정도를 가지고 있다. 액체, 물보다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활용은 지방 가수분해에 얻어지는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서 반죽을 소량 첨가하면 빵, 케이크, 소프트 쿠키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과 지방을 분리를 억제하고 크림을 제조할 때 물과 지방을 분리를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과 지방을 분리하는데 억제한다.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식품의 색을 좋게 하면서 독성이 없고 극소수의 용매제로 하나로 케이크, 당 1에서 2% 사용한다. 향미제나 용매로 사용한다. 용매라는 건 뭐예요? 용매, 녹이는 거죠. 녹이는 거.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용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을 분류를 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뭐 단순지방, 뭐 유도지방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단순지방을 보면은요. 중성지방과 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3개의 지방과 1개의 글리세롤로 결합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품이나 지방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에 따라서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인 지방으로 구성되고 액체는 기름, 오일로 나누어져 있고요. 유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유지라는 것은 버터, 마가린, 뭐 쇼트닝,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성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 1대1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순 지방이고 영양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왁스라고도 하는 납 성분이 납이 단순 지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합 지방입니다. 복합 지방은 지방산 알코올 이외에 다른 문제가 함유된 지방이고요. 인지질, 당지질, 단백질 3가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성지방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레시틴이라고 있네요. 레시틴. 레시틴은 여러분들 이제 빵 만들면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 유화 성분을 갖고 있다. 유화 성분. 자, 항산화제, 유화제로 쓰이며 지방 대사에 관여한. 유화라는 건 뭐예요? 물과 기름이 섞으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게 돼 있죠. 물이 가라앉고 기름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유화성을 같이 넣고 섞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유화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세파린, 혈액 응고에 관여되고요. 스핑거 미엘리 등이 있고요. 자, 인지질 같은 경우는 뇌신경 조직과 세포막 분포,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내 세포에 있는 막들 또는 뇌신경 조직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지질 볼까요? 당지질, 중성지방과 당류, 당이 결합된 거. 인지질은 인산이 결합된 거. 자, 뇌조직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뇌조직을 하는데 당지질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당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기분이 좋아지잖아. 당지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당을 먹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당지질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백질입니다. 중성지방과 뭐가?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것.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단백질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도지방입니다. 유도지방. 콜레스테롤, 에르고스테롤 2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 한번 볼까요?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콜레스테롤은 나쁘다라고 판단하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뇌신경 조직에 들어가 있으며 담즙산,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의 주 성분입니다. 동물성 스테롤이고요. 다량 섭취 시 뭐가 된다고요?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좋지는 않겠죠.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3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자,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반대로 이거는 조금 좋겠죠. 효모, 버섯, 클로렐라.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클로렐라, 효모, 뭐 버섯 이런 거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자, 거기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유도 지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빛의 융점이 낮다, 녹는 점이 낮다.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용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B, D2로 전환은 되는 것이
에르고스테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화학적 반응입니다. 지방의 화학적 반응. 가수분해. 이것도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나겠죠. 어떻게 가수분해가 일어나냐면 유지는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중성 생성물을 만들고 결국엔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방은요, 나눌 때 지방산과 글리세린 두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방을 가수분해하면 뭘로?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가수분해는 온도가 상승하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가수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유리 지방산 함량이 높아지면 튀김길의 거품이 잘 일어나고 발연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발연점이라는 게 뭐예요? 발연점. 연기가 난다. 219도 이상이 되면요, 연기가 뽀록뽀록 나는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인 180도 전후에서 우리가 튀김을 하잖아요. 근데 180도에서 튀김을 하는데 219도에서 연기가 나. 여기까지 우리 튀길 일이 없잖아. 근데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세 번 튀기면 연기가 나는 발연점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낮아지면서 180도가 됐는데도 연기가 난다. 그러면 그 식용유는 사용을 금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산화입니다. 산화. 유지가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과산화 물질을 형성을 합니다. 산소하고 유지가 반응을 해서 과산화 물가가 되는데 대기 중에 산화돼서 산패가 되는 것을 자기산화라고 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방, 산패가 일어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조금, 많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산패가 일어납니다. 유지를 공기 중에 오래 두었을 때 산화되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산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알데하이드 산생성이 냄새를 발생해 지방이 변질로 산패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을 이렇게 딱 그 버터 같은 걸 냄새를 맡으면 구수한 냄새. 버터는 뭐가 만들었어요? 우유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조금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났건 아니면 개봉을 한 후에 계속 산소와 접촉이 되는 거야.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냄새가 나는데 불쾌한 냄새가 난다. 산패가 일어났구나.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항산화제라는 건 뭐예요?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유지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해해서 산화 속도를 억제시키고 안정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있잖아. 항산화제 역할 먹으면 내가 내 친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젊어 보인다면 나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산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더 내 친구가 더 늙어 보이고 주름이 더 많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지방에서 식품에서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를 첨가하게 되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독으로 효과가 없지만 항산화제 같은 사용은 항산화 효과를 증가시키는 항산화제의 보완제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제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먼저 봐야겠네요. 자, 보완제가 아니라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 먼저 볼게요. 우리가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거, 레신, 아까 노른자에 들어있었던 레신 성분, 유화 성분 있는 거, 세사몰이라는 거, 로즈메리, 실비아 같은 거는 우리가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항산화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완제, 옆에서 그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무엇이 있냐면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 자, 요거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거 비타민 E, 레신, 세사몰, 로즈마리, 실비아가 있고 그거를 항산화제를 보완해 주는 거는 비타민 C, 구연산, 주석산, 인산이라는 것. 이거를 섭취를 하게 되면 내 몸속에 어떻게 해요?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좋은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섭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성 항산화제 볼까요?
BHA, BHT, NDGA가 합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화수도를 촉진시키는 요소로서는 산소, 이중결합, 수, 지방산이 불포화되는 것, 온도, 자외선, 금속, 생물학적 촉매가 산화를 촉진시킨답니다. 산화를 촉진시킨다는 뭐예요? 노화를 빨리 시킨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산화가 속도가 빨라지면 좋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야겠죠. 자, 유지의 경험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유지가 단단해지는 거. 자, 니켈과 백금의 촉매로 하여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불포화도가 감소되고 포화도가 높아서 융점이 높아지는 유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그 액체 성분을 일부러 고체화를 만드는 거죠. 트랜스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유지의 경화를 단단하게 만들 때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만들고 불포화지방산인 액체를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것. 인위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 것을 포화지방산으로 만들어놔요. 포화지방산이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만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요오드가입니다. 아이오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g의 유지를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g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징을 보면 요오드 값이 130 이상, 건조성이 강한 기름, 아이오딘 값이 반건성류는 100에서 130, 불건성류는 100 이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불건성류 같은 경우 공기 중에 방치해도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볼까요? 건성류는 아마인류, 들깨기름, 해바라기 씨유, 호두기름. 자, 반건성류는 채종류, 참기름, 면실류, 미각류, 옥수수.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올리브유, 피마자기름, 땅콩기름 등이 요오드가 값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을 볼까요? 3대 영양소 중에서 지금까지 본 게 탄수화물 봤고요. 두 번째 지방을 봤고요.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좀 전에 탄수화물, 지방은 3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에서 뭐가 플러스 되어 있죠? 질소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을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평균 함량은 12에서 19% 질소가 단백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질소 계수는 질소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로 단백질 평균 16%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 질소 계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질소 계수는 질소 곱하기 6.25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단백질 질소에다가 곱하기 5.7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미래 단백질 함량을 구하고, 일반적인 식품의 단백질 구하는 거는 6.25로 계산한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미노산 하면 단백질이죠. 아미노산 기본 구성 단위이고요. 가수분해 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자, 아미노산의 염기성 아미노산 그룹인 아미노기와 산성인 카르복실기로 합의되어 있는 유기산이고요. 아미노산을 분류하는 것은 중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황화 아미노산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아미노산, 아미노 그룹과 카르복실 그룹 한 개씩 구성되어 있네요. 하나, 아미노 하나, 카르복실기 하나. 아미노기는 NH2로 되어 있는 거고 카르복실기는 COH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필수 아미노산에는 종류 있습니다. 외우셔야겠죠? 발린, 루신, 이소루신, 트레오닌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산성은요, 아미노기 1개와 카르복실기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COH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자, 염기성 보면은 아미노그룹이 2개, 카르복실기가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리신이 여기 염기성 아미노산에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황 아미노산은 황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메티오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시스테인, 시스틴도 여기에 함황 아미노산, 황이 함유되어 있는 것. 자, 필수 아미노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필수 아미노산. 자,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아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 등을 말하고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8가지 이소루신, 루신, 리신, 페니알라닌,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립토파, 발린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이라든가 아파가지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것 히스티딘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종류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백질을 분류합니다. 단백질 분류하는 거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미노산만은 생성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뭐 알부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달걀 속에 있는 흰자 속에 많이 들어있죠. 혈청에도 알부민 들어있고요. 우유에도 들어있고요. 어떤 식물 조직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물에는 잘 녹지 않고요. 근육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불린은 근육 속, 달걀, 혈청, 대마씨, 완두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글루텔린, 미래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것. 중성 용매에 녹지 않고 묽은산 알칼리성의 가용성이고 열에 응고가 됩니다. 곡식의 나달에 존재하고 미래 글루테닌을 대표적인 것. 글루테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빵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많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죠. 글루텐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죠. 글루테닌은 뭐예요? 탄력성을 갖는 것. 탄력성을 갖는 것. 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가용성, 열에 응고되면서 탄력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글리아딘은 뭐예요? 글리아딘은 신장성, 늘어나는 성질을 말합니다. 프롤라민이 글리아딘인데 물과 중성 용매에 녹지 않고 묽은산과 알칼리성에 녹고 있습니다. 곡식의 나달에 존재하고요. 글리아딘 밀 속에 있고요. 제인은 옥수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데인은 보리에 들어있어요. 요거 기억을 하세요. 글리아딘, 밀, 제인, 옥수수, 호르데인, 보리에 들어있습니다. 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탄력성과 신장성이 글루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알부미노이드 가수분해에 의해서 콜라겐과 케라틴으로 나누어집니다. 알부미노이드, 콜라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콜라겐 덩어리들 먹으면 피부가 윤기가 많이 나잖아요. 건성 피부일 경우 콜라겐 많이 드셔야겠죠. 히스톤 볼까요? 히스톤 물이나 묽은산에 녹습니다. 암모니아에서 침전되고 열에 응고되지 않고요. 동물의 세포에만 존재하고 핵단백질, 헤모글로빈 등이 만들어진 헤모글로빈 이거 어디예요? 세포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 들어 있는 것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단백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핵단백질, 당단백질, 인단백질, 금속단백질, 색소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단백질,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의 활동을 지배하는 세포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NA, DNA 결합해서 동식물의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단백질은 단백질과 뭐가 당이니까 탄수화물이겠죠. 뮤신이 여기 있고요. 뮤코이드, 연골이나 힘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단백질은 단백질하고 뭐가 인이 합쳐져 있는 거죠. 열에 응고되지 않습니다. 카제인, 오보비텔린, 노른자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을 같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속 단백질, 금속처럼 생긴 거, 철, 구리, 아연, 망간 이런 것들이 결합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소 단백질, 색소인데 단백질. 포유류의 무척추 동물의 혈관 속에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 아까 얘기했던 혈액, 엽록소, 식물,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 근육 속에 들어있는 색소 단백질 등. 우리가 이제 엽록소 같은 경우 보면은 과일을 컬러푸드라고 하잖아. 컬러푸드. 색깔 있는 거.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뭐 과일 종류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색소 단백질 섭취하는 건 다름없잖아요.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푸드 우리 몸속에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도 단백질 볼까요? 유도 단백질, 메타 단백질, 프로테우스, 펩톤, 펩타이드.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메타 단백질, 단백질 1차 분해 산물로 물에는 불용성이고 묽은 산과 알칼리의 가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메타 단백질보다 가수분해가 더 많이 진행되는 분해 산물로 수용성이고 열에 응고되지 않습니다. 펩타이드는 펩톤은 펩타이드 직전에 분자량이 적은 분해 산물로 교질성이 없고 수용성 이고요. 펩타이드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유도 단백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백질의 성질들입니다. 단백질의 성질. 자, 등전점. 용매 녹이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같아져 단백질의 중성이 되는 시점을 pH로 나타내는 것을 등전점. 용해성, 녹이는 거죠. 용매자로 사용하는 것. 단백질의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다르고 용매의 pH에 따라 용해가 다르다. 단백질을 녹이는 용해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pH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네요.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산에 의해서 또는 알칼리에 의해서, 어떤 중금속 약품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고가 일어납니다. 응고. 단백질 응고가 일어나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열이 필요하겠죠. 산도 필요합니다. 식초라든가 이런 거 산, 신맛, 오렌지 뭐 이런 거 알칼리에서 단백질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의 효소 레닌과 살에 응고되어서 치즈라든가 요구르트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이제 발효식품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효식품이 뭐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뭐 청국장 이런 거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유 갖다가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뭐를 넣고서요? 레닌이라고 하는 카제인의 효소인 레닌을 넣게 되면은 응고가 돼서 치즈라든가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다. 자, 단백질 구조를 보면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뭐 4차 구조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의 사슬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밀가루 단백질입니다. 밀가루 단백질은 빵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빵과 과자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제품이 부피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알부민 수용성 단백질이고요. 글로불린 염에서 녹는 단백질, 소금물에서 녹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예.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글루테닌, 글리아딘 있죠. 글루테닌은 알칼리에 녹는 단백질, 탄력성이 있는 것. 글리아딘은 알코올에 녹는 단백질, 신장성이 있는 것. 시험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글루텐과 단백질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와 물을 믹싱하면서 탄력성과 신장성을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젖은 글루텐이라는 게 있고 건조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젖은 글루텐 시험 많이 나옵니다. 젖은 글루텐은 우리가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젖은 글루텐 나누기 밀가루 무게 곱하기 10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젖은 글루텐 함량을 만들어요. 그럼 건조 글루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글루텐을 건조시킨 거죠. 젖은 글루텐에다가 나누기 3
한 것이 바로 밀가루 단백질인 건조글루텐 함량을 구하는 공식이다. 우리가 간혹 보면 있잖아요. 쌀에는 글루텐이 있나요? 없죠. 거기에는 쌀에는 글루텐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밀가루에 있는 건조글루텐을 채취를 해서 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쌀빵도 만들어집니다. 쌀을 갖다가 빵을 물을 가해서 가야면은 뭐가 돼요? 떡이 되잖아요. 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쌀빵이 있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활성 글루텐, 이런 건조 글루텐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쌀로 만든 빵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S와 S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밀가루 단백질의 SH 집단이 산화제에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들고, 그 다음에 SS 결합에 형성되는 단백질 사슬로 서로 얽혀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우리가 그물 모양이라는 거야. 이게 나중에 빵을 반죽을 해서 딱 보면은요, 부피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근데 가운데를 이렇게 딱 벌려서 보면은 수세미 모양처럼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 그물 모양의. 이게 바로 이 형식이다.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있었던 건조 글루텐, 젖은 글루텐을 가열 건조시켜서 분말한 것을 건조 글루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효소를 볼까요? 효소. 지금까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가수분해했던 거, 잘라지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데 어떠한 효소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단백질 주성분인 생물학적 유기화합물의 촉매제로 사용을 하고요. 영양소는 아니지만 생체의 분해와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온도, pH, 수분 등의 영향을 받고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효소의 분류를 보면 산화 환원적인 효소, 전이 효소, 가수분해 효소, 이성화 효소, 그 다음에 합성 효소.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효소의 분류, 좀 전에 계속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하면서 가수분해 있었던 내용들이죠. 인벌타제 어떤 거를 분해했죠? 설탕을 분해했습니다. 포우당과 과당으로 분해를 했네요. 인벌타제가요. 제빵용 이스트, 췌장, 장액 등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설탕은 환원당이라고 했나요? 비환원당이라고 했나요? 비환원당이죠. 포우당과 과당을 분해를 했지만 두 개를 합쳐서 봤더니 뭐가 됐어요? 전화당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설탕이 안 되고 전화당이 있으니까 비환원당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말타제는 메가당을 분해를 했어요. 메가당을 분해해서 뭘로 만들었죠? 포도당 한 문제와 포도당 한 분자. 두 개의 포도당으로 분해를 했죠. 두 개의 포도당을 한 개 한 개로 나눈 다음에 두 개를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메가당으로. 그래서 환원당이라고 했죠. 제빵용 이스트, 췌액, 장액 등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락타제, 유당을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락타제는요. 유당을 분해하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당과 뭘로? 갈락토즈로 분해가 됐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췌장이나 장의 존재고 제빵 이스트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유당에는 유당 갖다가는 우리가 제빵의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한다, 안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밀라제입니다. 다당류에 있는 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 여러분들 많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침 속에 들어있죠. 침 속에 아밀라제. 지금 맛있는 걸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침샘에서 침이 막 나오죠. 그게 아밀라제예요. 처음에 분해하는 것을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전환시키는 것. 전분을요, 덱스트린으로 할 때 무슨 효소가? 알파 아밀라제가. 그 다음에 메가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당화작용이라는데 이거는 뭘로? 베타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는 거야. 제일 먼저 있는 건 전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덱스트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가당이 있습니다. 근데 분해하는 효소가 뭐라고요? 알파 아밀라제.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총칭해서 디아스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분 갖다가 메가당으로 만드는 이 과정까지 이거 총틀어서 디아스타제다라고도 합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침, 프티알린,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눌라제 시험에 감자에 나옵니다. 돼지 감자. 이눌린을 과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했어요. 과당을 설탕에서도 과당을 추출하지만은 돼지 감자에서도 무엇을? 과당을 분해하는데 이때 분해하는 효소가 이눌라제다. 셀룰레이즈라고 하는 거,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 셀룰라제라고도 하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가루, 목재, 파괴,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들어있는 게 셀룰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밀라제라고 하는 알파 아밀라제, 알파 아밀레이즈 전분을 덱스트린화해서 액화 효소라고 합니다. 처음에 액화 효소, 당화 효소 얘기했죠. 전분의 분자는 알파 14결합과 알파 16결합을 가진 아밀로펙틴에도 작용해서 내부 아밀라제. 자, 이거는 알파 14와 알파 16 기억은 아까 했던 거 뭐 있었죠? 찹쌀 성분에 들어있었던 거 있잖아. 찹쌀 성분에 아밀로펙틴에 주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분을 액화하지만 메가당을 직접 만들지는 못합니다. 베타 아밀라제보다 열 안전성이 크다. 베타 아밀라제는 전분이나 덱스트린을 분해해서 메가당을 만들어 당화 효소라고도 한다. 예. 알파 아밀라제는 액화 효소, 베타 아밀라제는 당화 효소.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덱스트린으로 바뀌면서 당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전분은 처음에 먹으면 단맛 난다고 했어요? 안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14결합을 작용해서 알파 16결합을 가진 아밀로펙틴에서 작용하지 못해서 외부 아밀라제라고도 한다. 천연 상태의 전분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손상 전분과 덱스트린으로 메가당으로 분해를 하는 것을 베타 아밀라제에 의해서 뭘로? 메가당으로 분해를 한다. 메가당은 뭐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말타제에 의해서 포도당 한 문자와 포도당 한 문자로 구성이 되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건 뭐예요? 최종적인 산물? 찌마제. 찌마제에서 열로 에너지로 만드는 작용. 자, 산화효소입니다. 찌마제 나왔네요. 단당류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산화시켜서 효소로 만드는 것. 맨 마지막에 제빵에서 열로 만드는 것. 찌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옥시다제입니다. 카로티네유의 황색 색소를 무색으로 산화해서 대두 등에 존재하는 당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은 펩톤,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발화 중에 있는 곡식, 곰팡이에 존재하는 것이 프로테이스. 펩신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위액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위에 들어가면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위에서 분해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립신은 체액을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체액에 의해서 단백질 분해하는 요소. 레닌, 단백질을 응고시키는데 송아지, 어린 양 등의 위액에 존재하는 레닌. 레닌. 갖다가 아까 이런데 들어있다고 했죠. 송아지랑 어린 양에. 요거 갖다가 아까 뭐 만든다고 했죠? 치즈 같은 거 만들 때 우유에다가 이 레닌 산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산을 집어넣으면 치즈로 응고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펩티다이즈는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췌장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다.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것. 펩티데이즈. 자, 효소의 성질입니다.
선택성, 온도, pH에 영향을 주는데 효소는 어느 특정한 기질의 작용을 하고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택적인 효소의 성질로. 온도의 영향은 30에서 4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열에서 변성되거나 파괴되며 활성을 잃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pH로는 4에서 8 반응하고 효소가 최대로 활성되는 적정 온도 pH 효소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에서 8이면 산성에서 중성, 알칼리성 그 사이에서 pH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효소와 제빵을 보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에 어떤 효소 작용이 일어나느냐. 빵도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발효성 당을 생산하는 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빵의 부피, 가스 보유력을 증대시키고요. 껍질색을 내는 당을 증가시킵니다. 빵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아밀레이즈의 활성을 측정하는 어떤 역할로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밀레이즈를 측정하는 그 기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리트넌법. 메가당을 생성을 기준으로 메가를이 있는 베타 아밀라제의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베타 아밀라제를 측정하는 방법, 리트넌법이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메가당법. 밀가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즈의 전분에 작용하여서 메가당을 생성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메가당법. 가스 발생력을 보는 것은 반죽에 생성된 메가를 이용해서 효모가 생성하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 압력 측정하는 것. 아밀로그래프는 밀가루 전분의 호화 정도, 호화를 시키는 것. 열에 의해서 호화를 시키는 알파 아밀라제의 활성을 측정하는 값을 아밀로그래프라고 하는데 아밀로그래프는 나중에 이게 피크로 우리 확인을 해요. 그 피크가 약 400에서 600BU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프로테아제는 반죽의 신장성, 반죽의 취급, 기계적 내성을 향상시킵니다. 완제품의 기공과 조직을 개선시키고요. 혼합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가 이제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 혼합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여기 기공이라든가 조직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소까지 잘 보았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